논평하는 사람의 입장은 항상 진영 논리란 것엔 관계없이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한동훈 당대표하고 사선 중진들이 만나 가지고 김경수를 복권해서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그런 국민들에게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중진들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한동훈 당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저는 뭐 선호가 없습니다. 당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나무랄 수가 있지만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명분이 없다는 거죠. 명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8일 날 김경수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8.25 광복절 복권 대상장에 포함되자 바로 이튿날 그의 복권에 반대하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했고, 뭐 전했지만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의로 사태처럼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명분이 분명하게 서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 이야기처럼 국힘당이 아버지 당이 아니니까, 핫바지 당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김도읍, 김상훈, 윤영석, 이종배, 이헌성, 한기호 이 중진들도 이런 점심자리에서 이런 뭐 명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결론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점심을 가진 이후에 기자들의 거듭된 관련 질문에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친한계 인사들은 뭐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평은 논평이지 않습니까? 논평자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한동훈 편이다, 뭐 윤석열이 편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양반이 저렇게 사물을 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홍준표 시장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나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 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한 문장이지만 홍준표답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하고 안철수 의원이 드루킹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김경수 여러분들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피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명을 받들 수밖에 없었지 찬성한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가끔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 한 문장이지만 문장을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동훈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제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럼 법무부 장관 때 왜 사면에 찬성했냐. 본인 뜻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결정한 거니까 임명권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과 당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크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80%가 넘는 겁니다. 명분이 부족하다. 국힘당 지지층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일장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툭 깨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걸어온 길, 특히 지난 2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보인 대통령의 의사결정 기준은 대단히 계산적이고 공리적인 시각이 강한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 기준이 항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항상 하위 기준인 거죠. 본인이 이익이 되면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겁니다. 좀 뼈아픈 지적이지만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가장 기준은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겁니다. 공병호가 이런 논평하는 기준은 옳은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그거고 그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당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씹고 싶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지적인 거죠.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범죄가 민주주의 국가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것인 만큼 복권을 통해서 정치활동 재개의 길을 열어줄 명분이 없고 특히 주변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옳은 일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이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게 뭐 틀린 일이 아닌 거죠. 한동훈 당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에 반대했지만 담당 장관으로서 임명권자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가 됐으니까 사명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명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당대표로서 복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사를 여러분들 그냥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2022년 8월 우상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게 윤석열의 정체성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누가 물으면은 본인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동갑내기로서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굵직굵직한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을 보면서 제가 내린 판단은 윤 대통령이란 분은 입으로는 자윤이 정인이 진리니 공정이니 이런 게 말씀하시더라도 결정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가장 상위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은 이번에 의료 여러분들 파국을 불러일으킨 것도 본인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뭐죠. 4월 10일 총선 전에 큰 걸 한탕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왜 뭉갰습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뭉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착하게 오늘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착하게 본질을 관여합니다. 본질이 뭐냐 이야기죠. 주변에 여러분들 장식품 말고 소음 말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인기를 깎이는 겁니다. 또 많은 인기를 한동훈 씨한테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용어를 잘못 쓴 겁니다. 저는 김경수 씨가 이번에 복권이 허용되는 부분을 약간
오해를 했는데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이게 복권 이유 없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면이 아니고 복권으로. 예, 이 복권 이유 없다. 복권 이유 있다는데 80% 나오지 않습니까? 80%. 예.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뭡니까? 김경수의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7,400명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런 복권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여기 이제 한 번 더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죠. 대통령의 사면권 안에는 사면과 복권이 모두 포함이 되고 헌법 제79조 따르면은 대통령은 사명 가명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데 사면은 상실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권도 명할 수가 있다. 행벌을 면제하는 것이 사면이고 상실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권도 명할 수가 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 그는 이미 사면되었고 현재 복권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고 복권은 사면된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그를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고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뭐 사면도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것은 완장을 차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좀 훌륭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훌륭하게 보이기 본인이 간대하게 모든 군주가 그렇거든요. 좀 폼나게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기를 원하는데 좌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뭐죠 마지막까지 괴롭히는데 우파적 리더들은 자주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본인이 폼나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반성도 안 하는데 정치하라고 최근에서 여러분들 그런 걸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분이. 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사람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명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늘 조사입니다. 오늘 조사니까 뭐 지금 정도는 몇천 명 했겠죠.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김경수는 사면을 이미 받았고 복권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권은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질문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인 겁니다. 88%가 복권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9%가 복권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대통령이 기어코 김경수에게 복권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는 수마다 악수로 두는 겁니다. 두는 수마다. 그 고집 때문에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우파 인사들을 복권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게 다 뭔고 하니까 하위 기준인 거죠. 가장 상위 기준이 뭔가를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복권 명분이 없다는 것이 압도적인 자수가 이런 복권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 의사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복권 명분이 어제보다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88%가 내일 여러분들 몇천 명 하고 나면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 명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료 사태를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2,000명을 증가시키면 왜 2,000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설득 못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모를까? 좀 아는 국민들은 전혀 설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야, 저 양반들은 진짜 오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이야기죠. 그러나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힘든 겁니다. 하는 일마다. 예. 명분이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명분이 없더라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을 의료사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완장을 찬 사람이나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복권시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복권을 원하지 않는데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더라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마지막까지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여러분들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냥 복권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분명하게 떠오른 겁니다. 윤석열 다움이란 게 뭐냐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뭐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의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고집이고 그 고집의 가장 상위가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면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죄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이익이 되면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그냥 선거도 다 깔아뭉갠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의료사태도 다 밀어붙인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가 바닥을 이러면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강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입을 다물겠지만 존경심이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구나 이렇게 지 쪼대로 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람들이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64세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완장을 차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완장을 차게 되면 뇌 구조도 바뀔 겁니다. 뇌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사람이 안하무인식으로 바뀌게 되고 지시 명령에 여러분들 익숙하고 원래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조신해야 되는 겁니다. 조신 안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런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저는 완장 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뚜렷하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의사결정이든 간에 조신조신이라는 표현이 항상 머리에 한 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든 조심조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러면 더 그게 강해질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들 지금 주류층의 50대 초반 중반 이런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한 겁니다. 그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쪼대로 다 할 겁니다.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나라가 골로 가든 뭐 별로 관계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정도 오면은 이게 진짜 조신조신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민경욱 전 의원께서 한교안 대표는 영수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재인이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재명이 복권시켜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복권될 거랍니다. 이것은 이재명 측의 주장입니다. 어느 신문기사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김경수와 조국의 아내 되는 정경심을 복권시켜도 되겠냐고 이재명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기도 안 찹니다. 복권을 주도하는 여권 측에서야 야권의 자중질환을 유도하기 위한 신의 한 수라고 자유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종북 좌파가 얼마나 독한 놈들이고 이른바 자유우파는 얼마나 물러터진 자들인지 상대편 선수들에 대한 사명 복권을 둘러싼 행태만 봐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뭐 폼 좀 잡고 싶겠죠. 뭐. 내가 관대한 군주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뭐 정치적 고단수가 돼 가지고 이재명 측에 분란을 일으키겠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저는 비중을 두는 것이 폼나게 내가 관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뭐 퇴임 이후도 좀 잘 지내도록 내가 이렇게 협조했으니까 그런 생각이면 일체 뭡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걸 그냥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고 추후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탈당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67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67대 8입니다. 공병호 TV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표를 줬던 사람들이. 한동훈은 장관 때부터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다. 범죄 저지른 정치인 봐주는 게 무슨 국민 통합인가. 국민 우롱이지.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하는 게 무슨 자기 정치란 말인가. 친윤 쪽에서 계속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친윤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이야기하는가. 대통령에게 맹종하지 말고 국민을 좀 봐라. 지금은 절대 왕정 시절이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다. 65대 온 겁니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여러분들 반대하는 겁니다. 드루킹을 시켜 대통령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적 여론 조작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돼 기한 일면 바둑이 김경수는 반성은커녕 지금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윤 대통령의 언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복권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면이나 복권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벌써 사면은 이루어졌고 현재 독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권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뭐 탄핵권이 아니고 사면권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면 범죄자를 복권시켜도 됩니까? 윤 대통령은 쏙도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맨날 대통령 탄핵한다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에게 아부라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은 귀담아 들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는 거죠. 반대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한동훈은 제대로 뭐 한 것 같다. 도대체 대통령 고유 권한에 왜 지가 이래야 저래야 되는가. 이게 틀린 이야기지 않습니까? 선진한국님이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 고유 권한에서 국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그냥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진영이 나누지게 되면은 맹목적으로 한쪽에 그냥 붙는 겁니다. 아주 나는 그런 걸 너무 질색입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영의 이익에 빠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지 반대한 것이 자랑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자기 생각보다도 대단히 집단적 사고에 익숙하고 진영의 여러분들 진영 사고에 익숙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윤 대통령은 인기를 회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미 바닥을 많이 드러낸 겁니다. 원칙 없이 매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이익이 의사결정의 최상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짓자가 대부분 깨어있는 국민들이 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옳은 일을 해야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해야 따를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해야 존경을 할 거 아닙니까. 반듯한 일을 해야 여러분들 뭡니까.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너무나 이런 간단한 원칙을 무시하니까 이 지지도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 보시죠. 어른다움. 참 어른이 드물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세월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여러분들 뭐죠? 주장을 굽히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은 어른 부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선인의 당파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일본이 여러분들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을 여러분 잘 다루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의 당파성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 여러분들 세워진 지 80여 년이 지금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해외 교민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교민사회를 보게 되면은 한국인의 원형이 아주 당파성이 강한 민족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민사회 이름 시끄러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감투를 놓고 여러분들 죽도록 싸우지 않습니까. 작은 감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뒤에서 이름 헐뜯고 남소리 잘하고 분란 여름 심하고 남 비난 뒤에서 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퍼뜨리고 어마어마하게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을 비하자는 게 아니고 야 이런 거 좀 고쳐야 안 되겠느냐. 왜 이번에 이종찬 씨 사건을 보면서도 이분이 지금 나이가 88세입니다. 나이가 88세고 이분의 아마 외동아들이 이철우 교수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둘도 없는 사이란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뻘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좀 도와드려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그냥 본인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뭔가 완전히 조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냥 조선 사람들이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죠.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 대통령이 인사를 이런 고심해서 했는데 그걸 철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철회하라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여러분들 나이 88세 되고 여러분들 가장 아들이 친하게 지낸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끝까지 곤조를 부려서 되겠냐 이야기죠. 에라이 조선놈들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지저분하게 보이는지 삶은 앞으로 얼마나 살 겁니까. 대통령이 이름 친구니까 아들이 이철우 교수가 그럼 집에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아버지가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복절에 아주 않는다. 그냥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광복회를 열면 딴 데로 옮겨버리죠 그냥.
무슨 조상들이 여러분들 광복 여러분들 선조가 여러분들 광복운동 했다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덕을 받을 필요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작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됐다면 그게 광복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948년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발언을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구성되려면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여러분들 유지가 되려면은 그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의 나라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 국제적인 인정이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권, 국민, 영토 거기다 여러분들 국제적 인정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1945년도에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광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여러분들 미국이 붙어가 일본이 패배하면서 졸지에 뭐죠 그냥 일본 치하를 벗어나게 됐는데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를 건국절로 하자 말이 됩니까? 내가 보니까 야 당신 올해 나이가 88인데 다음에 이렇게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행패를 뿌리냐. 좀 옳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뭐 당파성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여러분들 관리하기 쉽도록 조선인들에게 열등한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당파성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한국 돌아가는 꼴이나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떠나서 해외 교민들이 이름도 하는 꼬라지나 보면은 당파성이 강한 것은 너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너나 다 아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종찬 이 광복회장이 1936년생입니다. 88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 이철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런 국가가 구성이 되려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국민 영토 주권 외에 국제적 인정 여기까지 이런 합쳐진 것이 1948년도에 6월 10일 총선 아마 6월 10일이죠. 총선을 통해 가지고 8월 15일 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종찬 회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좌파들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하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는데 그게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날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좌우익이 대립을 하는 거죠. 옳은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 출산율이 낮다든지 뭐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정의로움이 참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편이 주장한 것은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국일 논쟁도 그냥 간단하게 국가란 무엇인가 영토 주권 국민이 형성돼 있어야 되고 국제적 여러분들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1948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보면은 이분이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신대 역사학과 교수를 지내신 분이 뭡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 논리가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을 강복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옳지 않다고 뭐죠. 광복절 행사에 못 오겠다. 예. 임명권자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당장 모가지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여보시오. 나이가 88세면은 북망산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인 겁니다. 예. 물론 요즘에는 김형석 교수나 이런 분을 보게 되면은 100세도 넘지만 그 이런 좋은 어른, 훌륭한 어른, 반듯한 어른,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본인의 외동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꼬장을 뿌리고 대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 이야기죠. 그럼 집안 내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 왕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각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정말 좀 저는 그래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동안 좀 좋은 그런 평가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종찬 광복회장 하는 여러분들 행보를 보니까 야 그냥 바닥 인생의 바닥을 그냥 보여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얼마나 더 호의호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치 사선 의원이고 정치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드셨어도 전국 돌아간 것을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을 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닌 거죠. 어떻든 대통령을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인생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죠.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말이 제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외동아들이 이름 가장 친한 친구가 대통령에 앉아 이름 지금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뒷다리를 잡고 찌르고 그냥 행패를 뿌리고 떼굴떼굴 굴르고 당장 독립관장 여러분들 목 자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광복절 모러 가겠다고 하고 별도 이름 행사하겠다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늙어도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너무너무 사람들이 편협하고 협량하고 좁쌀처럼 속이 좁고 시기질투심이 강하고 뒷담화 잘 치고 분열적이고 잘 싸우고 작은 이익을 두고 뭡니까 목숨 걸고 잘 싸우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우리가 여러분 고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두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뭐 좀 잘못됐네요. 조금 계시죠. 이게 조금만 계시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안세영 선수 봉급이 이렇게 밝혀졌네요.
뭐 제가 자세히 안 봤으니까 이제 이 안세영 연봉이 지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년 차에 5천만 원, 2년 차에 5,350만 원, 3년 차에 5,721만 원 이렇게 아마 받았는 모양인데,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초라한 월급 명시에서의 충격적인 연봉. 2021년 1월 광주 최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됐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올해로 시니어 4년차 선수입니다.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 선수 계약 관리 규정은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 실업 배드민턴 이제 고용주가끼리 협약을 맺었겠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많이 주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본인들끼리.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단코사회, 단합사회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용주들끼리 협의를 해서 선수 계약 관리 규정을 맺었는데,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신인 선수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한다. 7년간 최고 1억을 초과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럼 7년이면은 27세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생명이 짧을 건데 이 선수가 7년 지나야, 7년 안에는 절대 1억 이상을 받을 수가 없고 7년을 지나야 그때 제 가격을 받고, 그걸 FA라고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이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마어마하게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냥 전공의 문제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하고. 제가 탁구하는, 여러분들 배드민턴 하는 아들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이 하는 아들 딸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금수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기성세대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공박사 아들 딸 가운데 배드민턴 선수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프 외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세영은 다음 LA 올림픽 출전을 할 때까지 위 규정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상식 마라. 자신 틀딱 꼰대들은 22살짜리가 5천만 원 받으면 되지, 국가대표를 돈 벌려고 된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이렇게 할 겁니다. 올해 4년차 맥시멈으로 잡아봐야 6,120만 원을 받습니다. 세후 428만 원을 받는 겁니다. 세계 배드민턴 여제에 대해서 한국 배드민턴 협회 예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단코사회, 단합사회인 겁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이런들 자기들끼리 규약을 맺어 가지고 그냥 숨통을 쬐는 겁니다. 숨통을. 배드민턴 여제가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최대한 쥐어 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약은 만일 미국 같았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감입니다. 여러분, 전공의들을 그냥 쥐어 짜서 이런 먹은 거지 않습니까? 누구 이익을 위해 가지고, 병원 경영진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저가 여러분들 수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의 이름으로, 대형 병원의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십 년간 여러분들 그냥 뭡니까, 약탈한 겁니다. 그게 조선인인 겁니다. 조선인.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당연한 일이다. 아무 일도 없는 일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제도를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의식이 지금 그 수준 정도에 올라 있는 겁니다. 안세영 이런 봉급 봉투를 보고 아이 그 정도 받았으면 되지 돈 벌려고 뭡니까 운동을 해 건방진 젊은 친구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세영 건을 다룬 겁니다. 이렇게 약탈해서 안 되는 거죠. 올바름 정의로움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이런 아우성을 치지 않더라도 전공의의 나이를 보게 되면은 결혼해서 여러분들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전문이 되면 좀 잘 받을 거다. 그거는 다음 일이고 다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세영이 LA 올림픽까지 여러분들 좀 핍박받더라도 다음 가면 돈 많이 벌 거야. 그건 다음 일이고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인턴 때도 보상을 해 주고 넉넉하게는 여러분들 보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의하고 부도덕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도 이걸 문제의 본질을 보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서 좀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닌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안세영 사건은 젊은 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나서 가지고 의견을 남기가 좀 나은데 그래도 52세대는 전직 여러분들 금메달리스트 하는 이야기 보시기만 네 힘으로 이런 국가대표 됐냐 등 뛰면서 이런 국가대표 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냥 배드민턴 이런 주변에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야,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냐. 사회에 그늘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 그늘진 부분이 숨겨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늘진 부분이 햇볕 위로 여러분들 노출이 돼 가지고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전공의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전공의들이 이런 형편없는 봉급을 받고 그냥 완전히 염전노예처럼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을 시달린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힘을 모아 가지고 공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력이 외국 대우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차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전문이 되면은 괜찮게 받을 거다. 전문이 뽑는 데가 없는데 그건 완전히 사기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과 부정에 대해서 사회가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선거마다 전부 다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해 가지고 10년치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가 뭔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다 당선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밝혀지더라도 전부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가겠습니까? 망합니다. 망해. 어쩌면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의함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사회가 됐는지 이렇게 무감각한 사회가 됐으니까 안세영 씨한테 이런 대우를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전공의들한테 뭔가 노예급 대우를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완전히 후기 조선 수준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민도가 완전히 후기 조선 수준인 겁니다. 문제가 터질 수가 있죠. 여러분 미국 사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홈리스 문제 마약 문제 또 정치의 양극화 문제 많죠. 그러나 성공한 이런 헤지펀드의 이름들 소위 전문가가 그 젊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성을 여러분들 착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마지막까지 이런 고객까지 이런 찾아내가지고 이런 그것을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안세영 사건 또 덮으려고 할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알거든요. 대충 뭡니까? 사바사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 처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남들이 숟가락 못 넘기고 우리끼리 해 처먹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이런 그 중심 세력이 누굽니까? 1960년대 출생들인 겁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너거는 자식도 없냐 이야기죠. 너거는 그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너거는 전공의들이 불쌍하지 않냐 이야기죠. 너거는 안세영이가 불쌍하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안 되고 이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제발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 가지고 좀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온 전부가 다 썩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구데기가 여러분들 덕실덕실한데도 다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을 약탈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시장이 완전히 국제시장에 개방되어 있고 개인 플레이가 가능한 골프만 여러분들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이 해패들이 영향력이 강한 데서는 거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을 벌거나 이런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선거 덮는 거나 안세영 선수 거 덮는 거나 전공의 이런 문제 덮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 여러분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어두운 면이 노출된 거죠. 그러나 한 문제도 이런 제대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세영 건 뭐 지금 문체부가 조사에 들어간다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해 가지고 시사 주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상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기술적인 문제 하나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하게 되면 넓은 여러분 대지 위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들 소요되는 뭐 GPU 이런 것을 수만 개 놓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전기를 먹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 물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그런 AI를 훈련시켜야 되면 그렇게 큰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용도로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그냥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 센터도 가능하지 않냐.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이 앨리스라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뭘 그렇게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식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가동하게 되면은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나오네요. 이동식 모듈형 데이터 센터 아주 기발한 생각이네요. 구축 비용도 70%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1.27 대개 이게 1에 가까우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전력도 많이 저전력 이렇게 여러분들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데이터 센터를 그냥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원형은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이제 영업 비밀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이 컨테이너 박스일 가능성이 높다네요. 컨테이너 박스.
항상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제품이 이미 2011년도부터 나왔네요. 예, IBM을 실은 이 데이터 센터인 겁니다. 굉장히 기발난 생각이네요. 참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PMDC 포터블 모듈러 데이터 센터,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AI 학습용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고정된 장소에 커야 되겠지만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업자인데 김재원 창업자인데 오늘 한 신문에서 스타트업이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까지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원래 이 회사가 코딩 교육 회사였습니다. 코딩. 코딩 교육 회사였는데 온라인으로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1대1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이러면서 코딩 교육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코딩 교육 스타트업이었다. 그런데 코딩 교육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마존 웹 서비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싼 겁니다. 비싸니까 그렇게 비싼 걸 쓰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GPU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가상 실습 환경 클라우드를 올려가지고 써보니까 괜찮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 쓸 게 아니고 이것을 임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사업이 탄생했네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파는 사업을 하나 개척한 겁니다. 코딩 교육을 하다가 자기들이 필요해 가지고 이동용 모듈러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쓰다가 그게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그걸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다. AI 교육이 필요했고 AI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니까 사업 모델이 괜찮으니까 외부 서비스를 개시한 겁니다. 아주 머리가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네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오네요. AI 데이터 센터는 AI를 학습시키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GPU를 하고 여러분들 컴퓨팅 자원을 먹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습과 추론이 있는데 추론은 묻고 답을 받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여러분들 GPU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GPU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추론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입니다. 추론은 사용자가 AI 모델을 사용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건데 그냥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은 AI 모델 학습은 GPU를 엄청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 그룹이 여러분 운영하던 교육 실습을 위한 클라우드는 학습과 관계없는 겁니다. 주로 추론이기 때문에 묻고 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AI 학습을 위한 GPU 리소스를 쓰지 않고 전통적인 클라우드처럼 요청 응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주 기발나네요.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가 학습하고 추론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훨씬 추론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학습 시장의 GPU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런 독점 공급을 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추론 시장은 GPU를 엔비디아 제품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NPU 신경망 처리 장치 같은 걸 이런 개발해 가지고 뭐 5분의 1 6분의 1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발난 참 젊은 분들이 그거 하네요. 교육이나 연구하는 쪽은 일단 가격이 중요하니까 뭐 시스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포터블 모듈 데이터 센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참 멋지네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고급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를 쓸 건지 아니면은 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싼 데이터 센터를 쓸 건지 아주 생각이 기발한 것 같아요. 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예. 그러니까 주로 코딩 교육 실습은 추론만 필요한 거죠. 교육용 시장은 필요하지, 학습 시장은 필요하지 않고 트레이닝 시장은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여러분 이런 모듈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아주 신선하네요. 물론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아주 참 젊은 분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지방에 여러 곳이 분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포터블 모듈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아주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유연하게 수요에 맞춰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원자력을 건설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소형 원자로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적지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력이 굉장히 문제인데 한국 데이터 센터 평균이 2에서 2.3 정도인데 그런데 포터블 모듈 데이터 센터는 1.5 정도랍니다. 공간이 이런 작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사업성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케이스도 처음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존도 자체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다 보니까 그걸 외부에 팔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1등이 지금 된 거죠. 대단하네요. 아주 여러분들 놀라운 그런 젊은 분들의 기분이 좋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이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혁신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부 시사 주제 마치고 여러분 지금부터 2부 진행하기 전에 광고 하나 이런 간단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 보시는 것은 제가 쓴 20대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19세기 후반하고 여러분들 20세기 초엽에 한국에 와서 헌신한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한 책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 같은 걸 해가지고 보완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답사기를 썼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애리조나 답사기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 다음으로 또 미국을 좀 보고 그다음 세계로 가야 될 건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그냥 작가에서 그냥 유튜브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 애리조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은 그런 재미 그리고 교훈을 얻으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